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두 번째 수출 규제 조치가 임박했습니다. 이른바 백색 국가,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음 달 2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본격적으로 WTO 제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한일 갈등 상황,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해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유재순 JP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표님,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JP뉴스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과 일본의 모든 전반적인 정치에서부터 스포츠, 연예 뉴스까지 현장에서 전달하는 뉴스 사이트입니다. 지금 일본의 어떤 생생한 분위기를 좀 잘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특별히 한국에 오시는 거죠? 일본에 계시다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교수님은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일본통 학자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이 한일 경제협회도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협회는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협회는 한국의 대일 관계에 관심 있는 기업들, 대표 기업들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란 경제 협회가 있어가지고 일본의 대표 기업들이 다 망라되어서 양국 간의 경제적 교류 내지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네. 한일이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기간이라 회의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YTN에 두 분 다 이제 처음 출연이신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두 번째 보복 조치죠.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조치인데요. 이 한국을 이제 배제하는 건데 지금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거의 10중 8구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선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의 성격을 좀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네. 그에 대한 해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우선 왜 이제 한국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는 것을 굉장히 문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부터 예.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60년대 이래로 대일 관계가 긴밀해져 왔습니다. 예. 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발전해 왔는데 그 산업화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특정 부분에 우리가 참여할 때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거의 일본에서 조달하는, 말하자면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외부 경제적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60년대는 경공업, 70년대는 중화공업, 그리고 이제 80년, 90년대 갈수록 더 고도화된 산업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가면서 그 특정 산업에 참여할 때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원자재, 기자재 아니면은 설비 이런 것들을 다 일본에서 가져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 구조의 고도 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었는데 그 대신에 그 배경에서 우리는 대일 관계가 상당히 우리가 흔히 이제 의존 관계다 이런 식의 예.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렇게 심화되는 관계가 이제 되어 왔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우리가 상당 부분은 그렇게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게 들어가는 원자재다 아니면 핵심 소재를 많이 우리가 국내 대체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분 소재에서도 적지 않게 우리가 이 국내에도 경쟁력을 강화시켜 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이제 첨단 부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를 위시해서 예. 그런 부분으로 갈수록 아직은 예. 적지 않게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또 그 의존이라는 것이 금방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적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것이 배제됐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배경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지금 일본 내의 분위기를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 7월 1일 그렇게 발표됐을 때 네.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에는 거의 일본 언론조차도 아베 정부를 지지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점점 그 분위기가 지금은 굉장히 우려하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 여론조차도 예를 들어서 후지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산케이 신문 계열이란 말이에요. 극우에 해당하는 언론사인데도 방송사인데도 불구하고 26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네. 양비론을 펼쳤어요. 이대로 네. 가다가는 서로가 파멸을 한다. 그리고 TBS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먼저 네. 시비를 건 건 일본이다. 한국은 또 중재에 응해되고 일본은 자제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 계열의 4번 채널 일본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좀 더 아베 정권도 일본 국익에도 그 마이너스가 되고 한국은 물론이지만 자제를 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가는 양쪽 다 국익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입을 마이너스 데미지가 크다. 네. 그래서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도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도 주요 언론들의 어떤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 국가에서 이제 제외가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산업이 가장 좀 타격을 받을 부분, 이제 전에는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뭐 지금 당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되고 또 핸드폰도 우리가 문제가 되고 네네. 어쨌든 대체로 우리가 그 첨단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부분일수록 우리가 처음 참여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생산하고 그 배경이 되는 관련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다, 기자재다 아니면 그 생산 설비다 하는 것들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가령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에 수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그런 산업 부분에 타격이 커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좀 제외하려는 가장 큰 근거로 캐치홀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많이 좀 거론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쉽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그 맹분이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자기들은 이제 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고 그때 소위 청구권 자금으로서 한일 관계의 문제는 다 끝났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네. 그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다 아니면 직능공 문제다 하는 것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그 사람들로서는 특히 더 우리가 그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은 박근혜 정부 때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또 파기되고 하는 이런 걸 지켜보면서 상당히 좀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네.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통상 문제에서 이제 연결시키는 것은 이건 적절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연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시다시피 지금 캐주얼이라고 해서 소위 우리 일본에서 수입하는 그 우리 물품 중에서 일부 우리가 적성국에 흘러가서 자기들의 안보 문제에 위협될 수 있다 하는 막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는 부차적인 것이고 핵심은 소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안부 문제다 아니면은 미쓰비시하고 그 관련된 이런 것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조금 전에 이제 일본 주요 언론들의 어떤 관점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설명해 주셨는데 또 궁금한 게 이제 저도 JP 뉴스 좀 읽다 왔는데요. 일본 국민들 또 일반의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최근에 그것들이 좀 변화되고 있는 그런 감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네, 확연히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침묵을 지켰었거든요. 처음에는 네네. 반응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서 일본 여행 보이콧을 여행 안 가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타격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북지방 아오모리를 비롯한 홋카이도 그리고 예. 오사카 이하의 그 구마모토라든가 교토 규슈 지방이죠. 네네. 그 간서 지방은 거의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없으면 그 생계형 저기기 때문에 숙박업소라든가 요식업 그리고 관광 교통망이죠. 네. 그리고 쇼핑센터라든가 이 생계형 운영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여행객들이 줄어들면 생활에도 막강한 지장을 네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일본 철도 그 사장이 지난 25일 날 기자회견을 후쿠오카에서 열었거든요.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일본 철도에서 운영하는 일본 전국의 17개의 호텔에서도 30% 매출이 급감했고 예. 그리고 또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네. 그런가 하면 후쿠오카 다이마루 그 백화점에서는 매출이 30% 7월 달 매출이 30% 줄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타격이 온 상태에서 그 현지의 그 주민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네. 이대로 가다가는 생계에도 막강한 지대응을 받기 때문에 예. 아베 정부는 좀 여기에서 중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일본 언론들도 외교적 해법을 주문하고 있고요. 일본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가 일본 정부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될까요? 아베 정부는 작정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베 정부가 지금
그냥 감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작년부터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중재를 원했지만은 트럼프 정부가 아무 소리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할 경우라는 전제를 붙였지만은 이미 아베 수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무기 구입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에다가 앞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무려 27조 4,700억 원의 무기를 구입했다고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방위청에서 작년 12월 18일에. 네. 그래서 준비가 착착 되고 그리고 이번 참여 선거에서도 무소속 의원들을 합하면은 3분의 2가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득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화헌법 제9조 평화헌법 개정을 해서 그래서 일본도 무기를 들고 전쟁에 참가할 수 있다. 물론 자위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네. 아베 수상이 제2기 취임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독일 통일을 이룬 비스마르크처럼 일본 자위대를 군대화 시켜서 일본의 비스마르크가 되겠다라는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주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하소연을 한다 하더라도 호소를 한다라도 당장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께 좀 단순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베가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아베 정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우익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강하게 부각시킴을 해가지고 일본의 우익성을 좀 결집시키는 이런 효과도 좀 기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다만 우리가 논의를 위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됨으로 해가지고 초래되는 어떤 피해라는 것이 가령 지금 아베가 거의 일정 기간은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람의 굉장한 타격이 큽니다.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면서 중요한 그런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됨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수입하지 못할 때 굉장히 타격이 커요. 네. 자, 바로 그 점을 저는 일본이 상당히 노리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한국이 사실은 쭉 지켜보면은 일본에 굉장히 빠르게 캐치업해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지금 또 5G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앞서가는 감마저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마침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보호무역 주의를 강하게 이제 밀고 나가니까 이걸 이제 지켜본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지금 승량에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이런 기분이 있는데다가 지금 그 사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안부 문제다, 직농군 문제다 하는 이런 문제도 이제 나오니까 이것이 적지 않게 이제 국민적인 사실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고 이것을 이제 활용해서 가령 우리 한국의 더 이상의 말하자면은 활발한 진출에 대해서 좀 억제를 가고 싶은 이런 것이 아마 지금 아베의 지금 이런 정책의 배경에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외교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WTO 일반 이사회와 미국을 무대로 1차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2박 3일 미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방미에서는 미국의 경제 통상관계 인사들을 주로 만났었는데 미국 경제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본의 수입 규제 조치가 단지 한일 양국 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 그다음에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감을 확산시켰다는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떨까요?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전 어떤 영향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일 다 같이 기본적으로 통상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통상에서 자유무역 자체를 우리가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일본이나 우리의 국익에 바로 직결됩니다. 그런데 가령 일본이 이번 이 조치가 자유무역하고는 좀 배반되는 이런 조치에 가깝기 때문에 가령 미국에서 이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가 많으면은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 적지 않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WTO에 의해서 예. 가령 우리가 성소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효과를 내기까지는 2, 3년이 걸립니다. 네. 자, 그러면 그 2, 3년 동안에 우리의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WTO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 여론전에서 그리고 또 일본도 그 여론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구속은 받겠지만은 이미 작정하고 칼을 뺀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응을 하지 않는 한은 그 기간까지 갈 가능성이 없지 않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빠른 우리가 수습책을 찾아야지 WTO의 제소에 기대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버스 떠난 데 손 흔드는 격이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지금 산업 전환기에 조금 빠른 대응책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WTO 제소를 해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은 WTO 제소에 좀 나서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의 대표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제소 절차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날짜는 저희가 편한 날짜를 고르겠고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네, 뭐 대표님께서는 오랫동안 또 이 한일 문제에 관해서 또 취재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의 WTO 제소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거를 말씀하는 겁니까? 뭐 아니면 그러셔도 되고요. 일반? 네. 글쎄요.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스가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닐까. 예. 여론전을 핀다라도 과연 우리한테 실익이 뭐가 있을 것이냐. 네. 예. 예를 들면 아까 아베 수상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수상이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이미 예. 작정하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일본 회의라는 집단이에요. 예. 아베 그 수상의 정부의 싱크탱크를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집단이 일본 예. 회의거든요. 일본 회의는 뭐냐면 군국주의의 우익 성향을 가진 이념 집단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베 정부의 내각 강요라든가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이 거의 80% 이상이 일본 회의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일본 정부의 방침이 거의 일본 회의의 그 참 멤버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그 여기지기 때문에 아베 수상이 예를 들어서 WTO에서 한국이 여론전을 펴서 승리를 했다. 네. 아니면 이 교수님 말씀처럼 2년, 2, 3년 후에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정부, 우리 국익에 한국에 과연 뭐가 남을 것인가. 여론전,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예. 거의 그 백해무익하다고는 아니지겠지만 그렇게 그다지 국익에 실익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외교적 노력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전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예를 들면 아까 일본 여행 보이콧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아오모리를 의시한 그 동북지방 홋카이도 그리고 오사카 이하 밑에 지역의 그 구마모토라든가 규슈 지역 같은 예. 경우는 굉장히 생계형 그 관광지이기 때문에 치명타예요. 네. 한국인들이 관광을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생활에 의식주의 지장이 있을 정도로 크단 말이에요. 네. 영향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일본 정부가 아베 정부가 우리의 급수를 건드렸듯이 우리도 그들의 급수를 건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서민들이 그 아픔이 있겠지만은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국가의 이익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서 한 것을 집중해서 공략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선 정부대로 외교전을 펼치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여우 같다, 능구렁이 같다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웃으면서 제스처를 할 필요가 예. 있다는 거죠. 관광업계에 급소가 있다라고 그런 보시는 부분이시고요. 그렇죠. 그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도 그렇고 국회의장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들을 파견한다고 그러고 특사를 파견한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늦었고 그리고 만나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아까 일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일본 같은 경우는 파벌 정치예요. 예. 파벌에 의해서 수상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파벌을 좌지우지 핸들링하는 사람이 니카이라는 그 간사장이에요, 자민당. 예. 그러면 만나려면 무조건 국회의원들 우르르 몰려가서 자민당 뭐 아베 수상을 만나자 이렇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게 그 좌지우지 일본 정치계를 정가를 좌지우지하는 일본 행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니카이 간사장의 그 일행을 만나서 예. 설득을 하든지 호소를 하든지 예. 아니면 뭐 막말로 소위
협박을 하든지 우리 같이 죽을 것이냐라고 네. 협박을 하든지 그 단판을 짓는 것이 지름길이 아닌가. 근데 괜히 언저리만 왔다 갔다 하면 예. 시간 낭비고 인력 낭비고 그리고 굴욕적이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온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갔을 때도 한나라 한국당에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참의원 한 명이 달랑 나와서 그것도 신참이 나와서 응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처럼 굴욕적인 게 없어요. 일본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조롱을 했거든요. 예. 그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부품 소재 국산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말이죠. 아까 제가 일본에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상당 부분 우리가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도입되는 그 부품들 속에는 말하자면 성능이 좋고, 그 일본의 그 기술 제품의 중요한 특징은 뭐였냐 하면은 네. 원래는 원천 기술을 거의 구미에서 가져왔습니다. 구미에서 가져온 그 기술 제품을 자국에서 이제 국내 대체하고 수출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산업 내 이 불효불급한 낭비적인 부분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생산에 필요한 그 효율화 합리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네. 바로 그것이 한국에 가져오면은 굉장히 편리했어요. 바로 그것이 한국의 우리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데 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일본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국내 대체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을 국내에서 대체시킬 수 있어요. 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같이 높은 우리가 가령 반도체, 핸드폰의 높은 경쟁력에 가령 비능률적인 우리가 그 합리적인 그런 부품을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해서 사용하면은 결국은 그것은 그만큼 우리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필요한 것은 우리 국내 대체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상당히 그 당시 아다시피 뭐 시민단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저지돼 가지고 상당히 경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좀 상당히 그 약화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능한 우리의 그 국내에서 가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유도해 가는 게 좋은데, 네. 그만 무조건 일본에서 오는 것을 다 국내 대체화시켜 버리면 네. 극히 우리가 비능률적인 그런 제품 생산이 돼 가지고 오히려 지금 높은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오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상당히 선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우리가 기술이 되면서도 수입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너무 수요가 적어 가지고 말하자면 규모의 굉장히 약해가지고 네. 일본에서 수입하면 상당히 저렴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해버리면 생산은 가능하지만 수량이 적어가지고 규모의 비경제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서 경제적 생산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 국내에서 하되 지금 가령 일본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100% 아닙니다. 네. 적지 않게 해외에서 우리가 또 생산돼서 수입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접근해가지고 가령 오늘 같은 이런 사태에 오면은 그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강구해 두는 이런 다각적인 각도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우리한테는 피해를 예. 안 보고 말하자면 그 국내 대체 내지는 대체 우리가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해결책 가운데 이제 그 대표님께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일본의 관광업을 좀 급수로 노리자라는 부분과 외교적 해법에서도 좀 더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여우같이 좀 대처를 하자라는 외교 네, 테크닉이 그런 부분 필요하다는 지적해 거죠. 주셨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경제협회에서 많이 활동하셨고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경제인들이 좀 나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양국 정부 내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감정적인 대응을 서로 간에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이것을 좀 피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한일의 그 소위 그 대한 관심 있는 그런 기업들로 하여금 예. 소위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모임에서 상호 소위 그 생산 현장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해법을 찾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일본의 어떤 집단은 일본의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기업인들은 한국의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긴밀하게 교섭을 하면서 양국의 기업들에 의해서 내지는 뭐 한일 일본 전문가 아니면 한국 전문가들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현장에서의 그 실태를 토대로 해서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양 정부에 건의하는
이런 행태로 접근하면은 결국은 양 정부로서도 결국은 국민을 아니면 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정부 간에는 그게 상당히 대립과 갈등이 예. 생길 수 있지만은 민간에서. 국민적 요구, 민간적 요구를 우리가 쉽게 외면할 수는 한일 양 정부 간다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에 접근의 하나의 방법은 양국의 민간 경쟁 내지는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문제의 본질을 현장에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양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예. 이런 행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실제로 저는 교수님께서는 지난 2015년에 그 독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그 이용우 전 총리와 모리 요시로 전 총리였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데 조율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 우리가 담당자로서 양국 간의 그 관계를 했고 네. 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한 번, 일본에서 한 번 그 회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그 방안을 작성해가지고 양국 정부에 건의를 했고 이것이 말하자면 먹혀서 그 당시 예. 한국에서의 그 한일 모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고 일본에서 또 한일 모임에 그 당시 아베 수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비교적 순조롭게 그 문제를 진행시킨 그 경험 자체가 지금도 그 살려볼 만한 그런 하나의 대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한일 갈등이 봉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떤 절차를 밟는 게 가장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그 일본 쪽에 물론 한국 쪽도 그 응어리가 있겠지만은 일본 쪽에는 굉장히 응어리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역대 대사들을 보면 일본인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일본 그 서울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외교관, 외무성 예. 그 기자들, 외무성 관리들과 저희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항상 토론하는 것이 이 한국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이 치안파들을 반환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예를 들면 대사 그 임명을 할 때도 학자라든가 그러니까 일본의 정계에 인맥이 있다든가 경제계에 인맥이 있다든가 일본 전문가를 파견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정부의 인맥을 통해서 파견을 하니까 그 임명을 대사를 발령을 내니까 일본 쪽에서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고 최근에 와서는 학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니까 저 사람이 누구야라고 몰라서 우리한테 그 조사를 의뢰하는 그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본 정부 쪽이나 외무성 쪽에서는 한국 정부가 우리를 굉장히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예를 들면 오사카 지금 총영사 같은 경우도 오태기 씨 같은 경우도 예. 그 위안부 문제를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위원장을 그만두자마자 바로 또 오사카 총영사를 그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 내각조차도 아베 정부 사이드와 자민당 내의 외무성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그 토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과연 한국 정부가 아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든지 설득을 하든지 그런 배려를 아주 사소한 거지만 먼저 응어리 젖은 일본 정부의 그거를 풀어주고 네. 그리고 또 수순에 의해서 우리가 이건 경제 보복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예. 우리가 설득을 하는 그 순차적으로 하는 게 그 순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 일본으로 언제 가세요? 다음 당분간 주에 안 가시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가시나요? 들어갑니다.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종은 한국외대 명예교수 또 유재순 JP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